다른 원인들을 교정을 하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더라. 중추신경과 섬유근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리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섬유근통의 제일 큰 오해가 꾀병이라는 말이에요. 너 꾀병을 부리고 있지? 라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이제 힘든데, 이런 분들이 이제 꾀병이 아니다. 네. 실제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섬유근통은 신경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환자분들 중에서도 더 이상 뭐 치료도 효과가 없고 검사들도 다 정상이니까 정신적인 문제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정신과 약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섬유근통이 SSRI, 우울증 약들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우울증 약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그 증상 자체가 또 우울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계속 아프다 보면 우울해지기 때문에 우울증 약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우울증이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약들이 통증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막연히 정신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신경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은 뭐 공황장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울증, 불안증,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좀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같이 이제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해결해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원인들을 교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추신경과 관련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추신경과 섬유근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뇌의 문제보다도 저희들은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경추의 문제라는 거예요. 척수신경이죠. 척수신경. 척수신경이 만들어지고 뇌의 중간 부위, 뇌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개 갖고 있는 뇌간의 문제가 경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뇌간은 이제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근데 통증, 섬유근통에서 통증만 딱 따로 내놓고 보면 그 통증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 원인은 실은 중추신경의 과민화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경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민해진 신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을 다 올려버립니다, 위로. 근데 이제 뇌간에서 하는 역할들은 이렇게 자극을 올리는 기능도 있지만 그 올라가는 것들을 중간에서 꺾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거를 하행 억제계라고 하는데, 그 하행 억제계를 아래쪽으로 신경을 내려가지고 세로토닌 회로를 통해서 중간에 그 통증을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10이 올라가도 내려와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로토닌이 많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뇌간이 많이 긴장해 있으면 이 통증이 아닌 것 또한 통증으로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채를 거르지 못하고 다 통증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유해 신호에 의한 어떤 화학적인 반응들, 또 우리 신경의 반응들, 기능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을 건데, 이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그 신경이라는 조직들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거기 물리적으로 불필요한 자극들이 가해지면 그 회로가 이상해지겠죠. 그게
하나가 일자목이 되겠습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 목이 펼쳐집니다. 그 펼쳐진 그 신경의 긴장도는 바로 연접해 있는 뇌간에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뇌간 중에 아래쪽에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핵들이 만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뇌간은 신경 덩어리고 신경 핵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영양소, 특히 산소가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일자목이 되면 총 폐활량이 30%가 줄어버려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공급 자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은 척추 동맥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척추 동맥이 이 목 경추에 뚫려 있는 구멍들을 이 실이 바늘을 꿰듯이 쭉 타고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목이 돌리고 꺾어지고 하면 또 그런 척추 동맥의 흐름에 문제가 일으켜서 뇌간으로의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고 산소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우리가 먹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물리적인 문제들, 순환의 문제들을 다스려 줘야지 약이 없이도 세로토닌 대사들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흔히 생각을 이제 잘못하고 계시는 네.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일자목이 뭐 그렇게 문제가 네. 생길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때리면 아무도 저 사람이 굉장히 아파할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간의 함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한 달 동안 계속 이러고 있다. 네. 그 다음에 1년을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 부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 뭐 아프고 멍이 들었고 아니면 살이 패여가지고 피가 나고 이런 지경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톡톡톡톡 이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 톡톡톡 하는 걸로 뭐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야? 네. 라는 이제 오해를 네, 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스트레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날은 이래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거든요. 네. 어떤 날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다른 스트레스랑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장이 안 좋아, 잠을 잘 못 잤어, 네. 뭐 일이 너무 많았어, 아니면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어, 직장에서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 이런 스트레스들이 합쳐지게 되면 전체 스트레스 총합이 확 늘어나 버리게 네.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역치를 넘어가 버리게 되고 네. 그러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것들이 통증으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몸이 이제 괴롭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쭉 빠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근육통은 극복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섬유 근육통이 생겨서 오랜 시간 앓고 있었던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 또 함수 이런 것들을 잘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섬유 근육통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는데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네. 대부분의 섬유 근육통의 문제를 뇌와 근육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중간에는 척수 특히 뇌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을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또 섬유 근통의 오해를 풀어드리는데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